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사람들끼리 아주 자주 묻는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너 로또 1등 되면 뭐 할 거야?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도 아마 한 번쯤 로또를 사본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참고로 좀 궁금해서 검색을 해봤더니 로또가 언제 시작됐냐? 2002년 12월이더라고요. 그때 이후 로또는 대한민국의 최고 규모, 최대 인기의 복권으로 자리 잡았죠. 하지만 여러분, 로또가 당첨된다는 게 반드시 꿈같은 미래를 장담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마어마한 행운 뒤엔 경계해야 할 일들이 겹치기 마련이에요. 오늘 소개할 사연은 바로 이 로또에 얽힌 한 형제의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2019년 10월 11일 오후 4시쯤 전주시 완산구에 위치한 전통시장에서 다급한 신고 전화가 걸려옵니다. 신고자는 시장에서 장사를 하던 한 상인이었어요. 여기요. 여기 지금 큰일 났어요. 사람이 칼에 찔렸는데 피를 너무 많이 흘려요. 얼른 출동해주세요. 전주 완산경찰서가 신고를 접수했고 즉시 119 구급대와 함께 현장으로 출동을 하게 되죠. 도착한 구급대원들은 한 가게 앞에 쓰러져 있는 남성을 발견합니다. 얼른 가서 응급처치부터 시도했지만 이미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고요. 생존할 가망이 없어 보일 정도로 심각했어요. 특히나 왼쪽 목에 6cm 정도 되는 상처, 9번이나 찔린 상처가 있더라고요. 또 어깨 부위에도 자상이 여러 군데 발견되고요. 당시 남자가 쓰러져 있던 바닥이 이미 혈흔으로 흥건한 상황입니다. 즉시 구급차에 실려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그는 과다출혈로 숨지고 맙니다. 사망한 이는 당시 49살의 A씨였습니다. 1년 4개월 전부터 이 전통시장에서 뻥튀기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주변인들에 따르면 누구보다 장사에 열정적이었고 또 성실하게 사는 평범한 소상공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A씨가 이 많은 사람이 오가는 시장 한복판에서 처참하게 목숨을 잃게 된 거죠. 한편 경찰은 현장에서 즉각 범인을 체포합니다. 놀랍게도 그 정체는 피해자 A씨의 친형, 당시 58살의 E씨였습니다. 그는 동생을 그렇게 칼로 찌른 뒤에도 현장에서 도주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주변을 오가면서 인근 상인에게 담배를 빌려 피우는 모습을 보였죠. 무척 태연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도착했을 때도 왜? 내가 동생 죽인 거 맞아요! 잡아가! 라면서 막 순순히 자백을 했고요. 자, A씨가 살해됐을 당시가 오후 4시쯤이에요. 그 시장에 한창 인파가 붐비던 때죠. 그만큼 목격자가 많았는데 주변에 있던 상인들은 그 누구도 이 돌발 상황을 예측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냐면 이 이씨 형제가 가게 앞에서 언성을 높이면서 싸운 게 한두 번이 아니었대요. 그날도 형 이씨가 흉기를 들고 찾아와서 막 죽일 거라고 버럭버럭 소리를 쳤지만 다들 아이고 저 집 또 저러네 또 저러네 그냥 겁만 주는 줄 알았던 거예요. 체포된 형 E씨는 전주 완산경찰서로 연행이 됐고요.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는 모든 질문에 차분히 답변하면서 살인 혐의 인정해요. 범행 당시 돈 문제로 동생과 극심하게 다툼이 있었는데 격분해서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라는 설명이었죠. 뭐라고 했냐면 아니 내가 술을 마시고 동생이랑 통화를 했는데 얘가 나한테 너무 서운한 말을 했어요? 욕설도 하니까 내가 홧김에 그냥 이렇게 형 이씨는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는 듯 했지만 경찰 입장에서는 좀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왜냐면 현장에 있던 상인들의 목격담이 좀 달랐기 때문이에요. 형 이씨가 애초에 동생의 가게에 찾아올 때부터 칼 2자루를 손에 쥔 채 왔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형이 그 칼 1자루를 동생 앞에 탁 던지면서 야, 차라리 너 이걸로 나부터 죽여! 이렇게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형이 처음부터 동생 A씨를 죽일 작정으로 범행 도구를 챙겨왔다는 거잖아요. 이걸 우발적 살인이라고 볼 수 있나요? 계획살인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이 씨는 그냥 협박용으로 겁을 주려고 칼을 챙겨왔을 뿐 진짜 죽이려는 마음은 없었다라고 주장합니다. 자, 그러면 형제 사이에 도대체 어떤 금전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추가 조사에서 드러난 사연은 마치 한 편의 드라마 같습니다. 이게 단순한 한두 번의 다툼에서 비롯됐다기보다는요, 오랜 세월에 걸친 갈등의 씨앗이 결국 살인으로 이제 벌어지게 된 거죠. 이 형제의 관계가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세상에 이런 형제가 또 있을까 싶을 만큼 깊은 우애를 자랑했어요. 그런데 갈등이 언제부터 시작됐냐? 12년 전인 2007년이었죠. 이때 형 이 씨에게 인생 역전의 대기회가 찾아옵니다. 우연히 구입한 로또가 1등에 당첨된 거예요. 정말 기적적인 일이었죠. 그 당첨금이 무려 얼마인 줄 아세요? 17억 원. 인생에 한 번도 만져보지 못한 거액이죠. 결국 그는 세금을 제외하고 총 12억 3천만 원을 손에 쥐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복권 당첨되면 제일 먼저 짐 싸서 몰래 이사 가고 주변 연락 다 끊어야 된다고요. 왜냐면 당첨된 거 알려지면 막 여기저기서 돈 빌려달라고 득달같이 달려드니까요. 하지만 이 씨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평소 가족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어요. 지급한 효심에 또 형제에까지 특별했는데요. 그는 가장 먼저 가족들에게 이 기쁜 사실을 알려줬고 또 당첨금을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자, 누나 1억, 남동생 1억, 굉장히 후하게 인심을 베푼 거예요. 그리고 또 작은아버지한테도 몇 천만 원을 건네줬다고 해요. 그런데 이들 중에서도 특별히 이 씨가 각별하게 챙긴 식구가 다름 아닌 피해자 A 씨였습니다. A 씨는 이 씨와 9살 터울 나는 막내 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막내니까 더 끔찍하게 아낀 거예요. 그래서 막내 동생 A 씨한테는 특별히 집을 사주게 됐죠. 자기는 비록 전세를 살지언정 형편이 어려운 막내에게 좀 안정적인 집을 제공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렇게 이 씨가 형제와 친인척들에게 나눠준 돈만 해도 거의 5억 원에 달했는데요. 자, 이제 남은 돈은 한 7억 정도입니다. 이 씨가 이 중에 일부를 투자해서 전북 정읍에다가 정육식당을 차리게 됩니다. 전에 단 한 번도 정육과 관련된 일을 한 적은 없는데요. 그래도 단기간에 열심히 배워서 결국 자신만의 식당을 갖게 된 거죠. 처음에 이 식당이 꽤 잘 되는 듯 했어요. 하지만 이 씨에게 있는 행운이 여기까지였나 봐요. 일단 로또 1등에 당첨됐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접근해 옵니다. 근데 또 이 씨가 평소에 귀가 얇고 사람 부탁을 잘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대요. 그러니까 찾아와서 아이고 우리 부모님이 아프시다. 내가 빚 때문에 애들 데리고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 지금 우리 애들 밥도 먹지 못한다. 이런 사연 듣고 마음이 약해져서 선뜻 돈을 빌려주게 된 거죠. 그 돈을 가져간 지인들이 처음에는 꼬박꼬박 이자도 주면서 돈을 갚는 듯 했습니다. 근데 어느새 송금이 끊기고 이 씨의 통장에 잔고가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죠. 이 씨가 정말 머지않아 빈털터리가 된 거예요. 근데 이때쯤 엎친 데 덮쳤다고 전북 지역에 홍수가 터져요. 가게 운영에 큰 타격을 입고 말았죠. 이 씨가 정말 심각한 내리막길을 걷게 됐는데 그래서 가게 외에도 부업으로 미장일도 하고 소일거리 맡아서 아등바등 살아보려고 했지만 좀처럼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이 씨가 문득 동생에게 베푼 자신의 선의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혹시 동생아, 내가 사준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좀 받아볼 수 있겠냐 부탁을 하게 된 거죠. 동생이 이를 다행히 허락을 했고요. 그렇게 4,600만 원을 대출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후 이 씨의 행동이 다소 상식 바뀌었어요. 이 돈으로 생활비 또는 사업 자금 메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 돈이 필요하다고 찾아온 친구한테 또 빌려주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 친구가 어느 날부터 또 잠적해. 동시에 정육식당은 완전히 이제 경영을 못할 정도예요.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씨가 월 25만 원씩 그 대출에 대한 이자를 내야 되는데 그 이자마저 감당할 수 없는 처지가 되고 말았죠. 자, 그렇다면 집을 담보로 대출을 허락해준 동생, 막내 동생은 물론 형이 자기를 도와줬으니까 허락을 한 거예요. 근데 언제부턴가 형이 이자 25만 원조차 제대로 내질 않아요. 그러니까 폭발하게 되죠. 마침 그 시점에 자기도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았거든요. 시장 골목에 뻥튀기 가게를 차리긴 했지만 이것도 팔이 날리고 하루하루 간신히 먹고 살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지금 집이 담보로 잡혔어. 형이 제대로 이자 내지 않으면 이것마저 뺏길 수 있는 너무도 이제 위기의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형한테 돈 갚아라 뭐하라 막 오고 갔겠죠. 그 과정 속에서 형제의 갈등이 점차 깊어지게 된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다 사건 당일이던 2019년 10월 11일 이날 오전에도 형제는 전화로 크게 다퉜습니다. 막내 A씨가 형에게 전화를 걸어서 형! 이자 언제 줄 거야? 이러다 정말 큰일 나. 다 날라간다고. 근데 형은 난 지금 돈이 없다. 라는 해명뿐이었어요. 그러자 격분한 A씨가 형에게 거친 말을 퍼부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양아치인 거야. 네가 무슨 형이야? 이렇게 전화를 끊게 돼요. 자, 동생한테 이런 수치스러운 욕설을 듣게 된 E씨가 그때 이후로 술을 퍼마십니다. 그러다 갑자기 자기 정육식당에서 고기 손질할 때 사용하던 길이 30cm짜리 칼 2자루를 챙겨요. 급하게 차를 몰기 시작했죠. 음주운전인 상태입니다. 먼저 자기 집 완산구의 한 아파트로 향했고요. 주차장에 먼저 차를 대놓고 택시로 갈아타요. 그리고 목적지, 동생이 운영하던 가게, 그 전통시장으로 향하게 되죠. 오후 4시입니다. 가게 앞에 도착한 그가 칼 2자루를 손에 이렇게 움켜쥐고는 다짜고짜 동생 가게로 들어가서 야, 이 새끼야, 아무리 그래도 내가 형인데 양아치가 뭐냐? 너도 죽고 나도 죽자. 그러면서 이제 칼 던지고 네가 이 칼로 나 먼저 죽여봐. 거의 이성 잃고 막 소리치는 거예요. 그러자 이때 동생 A씨가 어디 해보라는 듯 옷을 이렇게 올리면서 배를 까 보이면서 형을 향해서 형 그래 나 죽일 수 있으면 죽여봐. 이렇게 도발을 한 거예요. 형을 자극하는 말을 내뱉은 거죠. 그러면서 했던 말이 양아치 같은 놈이 어차피 찌르지도 못할 거면서 칼은 뭐하러 가져와. 이 빈정거림에 끝까지 분노한 이 씨가 결국 한 손으로 그의 목덜미를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다른 손, 쥐고 있던 칼로 동생을 찌르게 되죠. 그렇게 아끼고 아꼈던 막내 동생을요, 살해한 거예요. 두 사람이 말다툼을 하고 칼부림까지 고작 5분 만에 모든 게 순식간에 벌어졌습니다. 참고로 당시 현장에 피해자 A씨의 아내와 자녀까지 가게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 형제 간의 살육, 칼부림을 다 눈앞에서 지켜본 거예요. 특히나 아버지의 죽음을 목격한 그 자녀는 극심한 쇼크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정신과 치료를 한동안 받아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와서 아무런 소용없는 말이겠지만 애초에 그 로또가 당첨되지 않았더라면 이런 형제 간의 사육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물론 이건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저는 내가 피 흘려서 번 돈은 그만큼 관리할 능력이 생길 수 있다라고 보지만 갑자기 행운으로 뚝 떨어진 과한 돈은 나 자신도 컨트롤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돈의 크기를 떠나서 하루 12시간 열심히 일해서 번 돈하고 갑자기 떡 떨어진 돈은 이건 분명히 나 자신도 대하는 태도가 다르지 않을까요? 이 씨가 세금 제하고 받은 그 12억의 돈 엄청난 황금이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그는 형제와의 우애도 또 오랜 친구와의 우정까지 모두 잃고 말았으니까요. 실제로 이 사건뿐만 아니라 로또에 당첨된 후에 파국을 맞이한 사례가 꽤 많이 있습니다. 오늘 사건이 발생한 지 딱 2달 뒤인 같은 해 12월 창원시였는데요. 로또 1등에 당첨된 남편을 아내가 잔혹하게 살해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살해 동기가 뭐였는지 들어보니까 남편이 큰 돈을 만진 후부터 너무도 돈에 집착하면서 자기한테 폭언을 하고 또 장모를 하대했다는 게 이유였죠. 아내가 깊은 앙심을 품게 된 건데
그러다가 또 남편이 나랑 상의하지 않고 땅을 샀고 이 문제로 다투다가 결국 살인을 저질렀대요. 갑작스럽게 거머쥔 거액의 돈 문제로 틀어진 사이, 갈등과 다툼, 마지막 살인에 이르기까지 두 사건이 참 닮아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씨는 결국 구속돼서 검찰에 넘겨졌고요. 재판을 받습니다. 1심 재판에서의 쟁점은 동생에 대한 살인이 계획이냐 아니냐 이 여부에 있었어요. 형량에서 큰 차이가 있으니까요. 이 씨는 조사 과정에서 분노로 인해 우발적인 살인이었다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여러 이유로 계획 살인을 인정하게 돼요. 우선 칼을 챙겨왔다는 게 명백하고요. 또 평소에도 화가 날 때면 자기 어머니와 다른 형제들한테 막내를 죽이겠다라고 말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게 다 드러난 거죠. 게다가 칼로 찌른 직후 동생을 구조하려는 모습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내가 오늘 저 자식 죽이려 온 거야 라고 막 소리 지른 정황이 모든 걸 뒷받침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 씨는 1심에서 살인 및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5년, 1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이 선고됩니다. 그는 곧장 항소했죠. 얼마 후 2심이 열렸는데 반전이 생겼어요. 이 씨가 사건 당시 술을 마시고 찾아와서 우발적인 살인이었다라는 정황이 인정된 거예요. 더불어서 유가족도 다 가족이잖아요. 이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이제 그 청원서를 제출하게 되면서 징역 9년으로 감형됩니다. 아무래도 시간이 좀 지나면서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러면서 아마 이 씨를 용서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 씨는 더 형을 줄일 수 있었다고 믿었는지 대법원까지 상고를 하게 되는데 결국 원심이 확정됐고 이 씨에겐 최종 9년이 선고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로또를 사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행운에 대한 기대가 나쁘다는 거 절대 아니죠. 하지만 그 운이 여러분한테 찾아왔을 때 정말 지혜롭고 현명하게 처신할 수 있을지, 내가 지금껏 가지고 있는 그것들을 지켜낼 수 있을지, 남들처럼 파국에 치닫게 되는 건 아닌지, 여러분이 로또 당첨의 꿈을 꾸기 전에 반드시 먼저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하는 주의입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2008년 11월 27일 아침 9시 30분 충북 옥천경찰서에 한 통의 신고 전화가 접수됩니다. 다급한 목소리로 제 지인한테 무슨 큰일이 생긴 것 같아요. 빨리 출동 좀 해주세요. 그렇게 경찰이 달려간 곳은 옥천에 있는 한 아파트 8층 가정집이었죠. 당시 집 안에는 한 남성이 망연자실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그는 이 집의 가장인 41살 김씨. 떨리는 손길로 그가 가리키는 곳에는 너무도 끔찍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안방에 반듯하게 누운 자세로 사망해 있는 김씨의 아내 뿐만 아니라 그 곁에는 어린 딸도 목이 꺾인 채 숨이 끊어져 있었죠. 34살의 아내 백씨와 그녀의 2살 배기 딸이었습니다. 경찰이 발견했을 당시 백씨의 경우는 흉기로 목, 가슴, 배 부위를 10차례나 넘게 공격당한 상태였어요. 내장이 다 흘러나올 정도로 참혹한 모습이었죠. 그녀가 흘린 피가 범벅이 돼서 방 안이 피바다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어린 딸의 목에는 누군가가 강하게 짓누른 흔적이 있었는데요. 명백한 타살이에요. 경찰은 곧 현장을 통제했고 감식 작업과 수사를 시작합니다. 시신을 최초로 발견한 가장 김씨. 그는 아내와 딸을 잃은 충격, 게다가 현장을 봤잖아요. 그래서 그 혼란 속에 도저히 헤어나오질 못하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어요. 신고도 직접 하지 못해서 지인이 대신 해줬고요. 좀 진정을 시킨 후에 경찰이 조사를 시작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가족을 언제 마지막으로 봤는지 이 질문이었죠. 그러자 남편이 말합니다. 어젯밤에 아내와 딸 그리고 아내의 지인과 함께 밖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다 밤 9시쯤 전 딸을 재우기 위해서 먼저 딸과 집으로 들어왔고요. 10시쯤에
아내가 만취를 해서 그 지인이 아내를 집에 데려다 줬어요. 저는 분명 딸과 아내가 모두 잠든 걸 확인했고요. 그리고 좀 한 잔 더 할 겸 새벽 1시쯤 처남이 운영하는 포장마차에 갔어요. 거기서 둘이 함께 밤새 술을 마시다가 새벽 5시쯤 사우나에 갔고 아침 7시 40분경에 집에 돌아왔더니 이렇게 아내와 딸이 죽어 있었습니다. 만약 김 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가 집을 나갔던 새벽 1시 이후부터 아침 7시 사이 누군가가 집에 들어와서 모녀를 살해했다, 이런 시나리오가 되는데요. 그런데 남편의 말이 사실인지 경찰은 알리바이를 확인해야겠죠. 그래서 죽은 백 씨의 동생 처남 A 씨를 조사합니다. 처남은 근처 아파트 단지에서 포장마차를 운영했습니다. 지난밤 두 사람이 함께 술을 마셨던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경찰 입장에서는 어딘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죠. 그 첫 번째는 신고 시각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경찰에 신고가 들어온 시각은 아침 9시 반쯤이에요. 근데 김 씨가 집에 시신을 발견한 건 그보다 더 2시간 일찍인 7시 반쯤이라고 했잖아요. 아니 그럼 왜 바로 신고를 하지 않은 걸까요? 그 2시간의 행적이 묘연했죠. 또 두 번째는 현장의 모습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집안은 외부로부터의 침입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사라진 금품도 발견되지 않았고 또 어수선하게 흐트러진 물색 흔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금품을 노린 강도의 소행이라고 보긴 어려운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사망한 아내 백 씨에게서 그 어떠한 저항은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만약에 낯선 사람이 와서 애하고 둘이 있는 상황에서 공격을 했다면 아내는 본능적으로 당연히 저항을 했을 겁니다. 근데 그녀는 흐트러짐 없이 반듯하게 누운 자세로 사망해 있었죠. 이건 자다가 무방비 상태로 변을 당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걸로 미뤄봤을 때 범인은 모녀와 안면이 있거나 가까운 관계의 면식범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남편 김 씨가 수상한 이유는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그는 조사를 받는 내내 막 몸을 떠는, 아무래도 긴장을 해서 그랬는지 충격이 컸는지 막 몸을 떠는 모습을 보이곤 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이내 평정심을 되찾더니 조사 내내 시종일관 차분하고 담담한 태도를 보입니다. 이게 막 일가족을 잃은 사람이라고 보기엔 좀 의아했죠. 근데 처음에는 또 신고조차 못할 정도로 당황해서 다른 사람이 신고를 대신 해줬잖아요. 그런 초기 모습과는 상반됐죠. 사건을 담당했던 옥천경찰서 수사팀은 남편 김 씨의 행적을 좀 더 면밀히 조사합니다. 그러자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요. 사건 한 달 전에 아내 백 씨 앞으로 1억 원짜리 생명보험이 가입되어 있더라고요. 수혜자는 남편 김 씨와 딸이고요. 근데 지금 딸마저 사망한 상황에서 1억 원의 보험금은 고스란히 남편 김 씨의 몫이겠죠. 이후 경찰은 아파트 복도에 설치되어 있던 CCTV를 회수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해요. 일단 영상이 찍힌 시각은 새벽 1시인데 이때 남편은 처남 포장마차로 술을 마시러 갔다고 했죠. 그 집을 나선 바로 그때입니다. 근데 딱 화면을 보니까 품 안에 뭔가가 들려 있어요. 자세히 보니까 수상한 검은색 비닐봉지였죠. 이후에 그의 행동거지도 이상합니다. 유독 벽에 바싹 붙은 채 수상하게 걷는데 이게 마치 저기 있는 CCTV를 의식한 듯 보여요. 여기까지 확인한 경찰이 김 씨에게 당신 집에서 나올 때 그 품에 안고 있던 봉투 뭐였냐? 라고 묻거든요. 그러자 김 씨는 내가 뭘 가지고 나왔었나? 글쎄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라고 제대로 답을 하지 못해요. 하지만 사건 발생 하루 뒤인 11월 28일, 그는 결국 진실을 털어놓게 되죠. 그의 이름은 김종무, 지난밤 자신이 아내와 딸을 살해했다고 자백합니다. 일단 경찰이 왜 모녀를 죽였냐, 이 살인 동기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노린 거라고 추정했어요. 1억 원의 보험금 받을 게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에 김종무는 부정을 해요. 그리고 범행 동기를 전부 아내 탓으로 돌리는 겁니다. 그의 말을 들어보니까 평소 아내가 씀씀이가 굉장히 해퍼서 카드를 물 쓰듯이 썼다고 합니다.
자기가 또 가게를 차려줬지만 하는 것마다 전부 다 말아먹었고요. 그러니까 김종무는 아내가 이른바 불량주부였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죽은 이에 대한 비난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가정에 충실하지 않은 아내에게 격분해서 살인을 저질렀다는 건데 이 말이 과연 사실일까요? 김종무의 과거를 좀 들춰볼게요. 이 남자 역시 경제관념이 전무합니다. 지금껏 한 직장에서 꾸준히 일해본 적이 없더라고요. 늘 동료와 마찰을 일으키고 사고 저지르고 또 이런저런 이유로 자기가 그만두거나 또 해고되기 일쑤였습니다. 사진관을 개업했지만 이마저도 빚을 지고 폐업해요. 그나마 이때 빚은 부모가 변제를 해주거든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마흔이 가까워진 아들이 결혼을 못할까봐 싶어서 부모의 전 재산과도 다름없는 집과 토지의 명의도 넘겨줬고요. 근데 김종무 이 자식은 유흥업소를 다니면서 흥청망청 이 돈을 써댔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 백씨를 만났고 사건 4년 전인 2004년 결혼하게 되는데 이후에 아내와 살면서 아내의 부탁으로 4천만 원을 들여서 옷가게와 또 다방을 차려준 게 확인됩니다. 근데 이게 다 망했어요. 그리고 이번엔 소주방을 열었지만 이것 또한 신통치 않았고요. 결국 범행이 일어났을 즈음 김 씨 앞으로 1억 5천만 원에 달하는 카드 연체금이 쌓여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는 내가 이렇듯 아내에 대한 불만과 또 생활고가 있어서 살인을 했다라고 주장하는데 생각해보세요. 아니 그럼 죄 없는 2살짜리 어린 딸은 왜 그렇게 잔인하게 살해한 걸까요? 여기에 대해 김종무는 아내를 죽이려고 할 때 아이가 옆에서 너무 큰 소리로 울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합니다. 또 이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이기도 했기에 그냥 살려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 김종무가 이게 마치 말이나 되는 듯 진술을 하는데 듣는 사람 환장하죠. 경찰이 들어도 이게 과연 아빠라는 사람이 할 소린가 싶을 정도로 비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 살인을 시도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김종무에 따르면 살인 계획을 세운 건 한 달 전부터였어요. 2008년 10월경이었는데 아내에게 불만을 품고 사전 연습을 한 거예요. 그래서 3차례에 걸쳐 아내가 마실 커피와 음료수에 수면제를 섞습니다. 잠드는 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약효는 어떤지 테스트한 거죠. 또 수면제를 살 때는 그 거래 내역이 남지 않도록 친구들한테 대리구매를 부탁했어요. 이후 대형마트에서 범행에 사용할 17cm짜리 식칼을 구입했고 이걸 집안 보일러실에 숨겨둡니다. 그러다 범행 당일이던 11월 27일 오후 5시 김종무는 아내에게 미리 수면제 2알을 탄 커피를 먹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6시 반쯤에 남편, 아내, 그리고 딸, 거기에 지인 B씨까지 다 같이 만나서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시게 돼요. 참고로 여기서 지인 B씨는 그날 술에 취한 아내 백씨를 집에 데려다주고 또 나중에 경찰 신고까지 해준 사람입니다. 이렇게 저녁을 먹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 아내의 몸에 있던 수면제 약효가 다 퍼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옆에서 남편이 자기 요즘 술 오늘 더 해. 괜찮아 내가 해 가서 재울게 하면서 술을 마셨고 그러다가 점점 효과가 발휘되기 시작합니다. 이건 다 김종무가 치밀하게 계획한 거죠. 그래서 일부러 더 많은 술을 권한 거고요. 아내가 점점 취해가는 걸 보면서 그는 딸을 데리고 집으로 먼저 돌아갔어요. 그러다 밤 10시 만취한 아내가 지인의 손에 이끌려 집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때 김종무는 여보 오늘 술 많이 마셔서 목 되게 마르지 하면서 수면제를 탄 물을 한 번 더 아내에게 마시게 합니다. 백씨는 곧장 깊은 잠에 빠져버렸죠. 아내가 집에 온 지 2시간 반이 지나 새벽 12시 40분 김종무는 챙겨둔 장갑을 끼고 보일러실에 감춰놓은 식칼을 꺼내옵니다. 완전히 정신을 잃고 골아떨어진 아내의 얼굴을 이불로 덮었어요. 그러자 숨을 못 쉬잖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정신이 좀 들었는지 막 발버둥 치는 거예요. 이때 마음이 급해진 김종무는 그녀의 목을 졸랐죠. 그러다 아내가 막 하고 막 소리를 내니까 안 되겠다 싶었는지 옆에 둔 흉기를 집어서 배와 옆구리, 목을 15차례나 찌릅니다. 곧이어 아내의 몸부림이 잠잠해지더니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옆에서 자고 있던 딸이 아빠! 하고 울면서 자신에게 다가와요. 순간 그는 이 모든 광경을 딸이 지켜봤다고 생각했고 이 아이 또한 살려둘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곧이어 오른손으로 딸의 코와 입을 막고 왼손으로 힘껏 목을 졸랐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딸이 죽지 않습니다. 그러자 김종무는 빨래 건조대에 가서 걸려있는 수건을 꺼내고 그걸로 딸의 목을 감아요. 그리고 양손으로 수건을 힘껏 잡아당겼죠. 정말 이걸 자기 자식에게 이럴 수 있는 걸까요? 곧이어 딸의 숨도 끊어집니다. 그렇게 살인을 다 끝낸 그는 피가 튄 옷과 흉기를 비닐봉지에 담아서 집을 나서게 됩니다. 새벽 1시쯤이었죠. 그 와중에 복도에 있는 CCTV 카메라가 있다는 이 사실을 알아챈 거예요. 그래서 벽에 바짝 붙어서 반대쪽 난간으로 몸을 움직였죠. 그리고 여기서 그 흉기와 옷가지가 된 봉투를 아래로 던져버립니다. 카메라에 찍히지 않게요. 그리고 나서 빈손으로 유유히 아래층으로 내려와서는 그 떨어져 있는 봉투를 주워들었어요. 다른 동네로 가져가서 증거물을 불태웠는데 이 중에 흉기는 자기 아파트 화단 밑에 파묻었습니다. 나중에 현장 검증에서 보니까 자기가 어디에 흉기를 묻었는지 정확하게 찾아냈더라고요. 여기까지의 범행 과정은 김종무 본인이 경찰 조사에서 직접 진술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생활고 때문에 또 아내가 워낙 해퍼서 그렇게 모녀를 하루아침에 죽여야 했다라는 건데 이 살인 동기에 대해선 다소 의문이 남긴 합니다. 하지만 죽은 자는 말이 없기에 어디까지나 범인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요, 여러분도 느끼셨나요? 사실 김종무의 진술은 여전히 의혹이 가득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망한 백 씨의 몸에는 특별히 저항의 흔적이 없었어요. 흉기로 찔린 상처 외에 목이 졸린 흔적도 없었고요. 범인이 애초에 목을 졸라서 살해할 계획이었다면 흉기는 왜 미리 구입해서 숨겨뒀을까요? 앞뒤가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생각컨대 그가 처음부터 아내를 매우 잔혹하게 난도질해서 살해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간중간 김종무가 좀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 같아요. 특히나 이 김종무가 교활했던 점이 있는데 경찰이 용의선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굉장히 주도 면밀하게 행동했다는 점입니다. 알리바이를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가족끼리의 저녁 식사 자리에 아내 지인 B씨를 동참시켰어요. 또 이 B씨한테 술에 취한 아내를 집에 데려다 달라고 부탁을 했고요. 살해를 한 후에는 아내 쪽 사람인 처남을 찾아가서 밤새 술을 마시면서 시간을 보냈죠. 이게 다 나중을 위해서 아내 쪽 사람들과 알리바이를 만들어둔 거예요. 굉장히 치밀한데 담당 수사팀이 이렇게 사건을 조사하던 중에 갸우뚱 냄새를 맡습니다. 아니 이렇게 치밀하고 자식까지 죽일 정도의 비정한 사람이라면 정말 이게 첫 번째 살인일까? 분명 뭔가 숨겨진 의혹이 더 있을 겁니다. 그래서 김종무의 가족, 지인과 관련된 또 다른 사건들을 파헤치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2년 전이었어요. 2006년 6월 10일 새벽에 옥천군 옥천읍에 있는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안방에서 자고 있던 85살의 김씨 부부가 온몸에 심한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되지만 이틀 만에 숨을 거두고 말죠. 그리고 바로 이 숨진 부부는 소름 돋게도 이번 사건을 저지른 김종무의 부모님이었습니다. 당시 그는 유족의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거든요. 이때 뭐라고 했냐면 평소 저희 어머니가 허리 수술 받고 통증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아버지도 건강이 좋지 않으셨고요. 두 분이 항상 입버릇처럼 아이고 삶에 희망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부모님의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이야기죠. 더구나 사건 당일 그럼 김종무가 어디 있었냐? 이 행적에 대해서는 아내 백 씨가 증인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나랑 하루 종일 같이 있었다라고 진술을 하면서 알리바이가 확인된 거예요. 결국 화재 사건은 생활고를 비관한 노부부의 동반 자살로 내사 종결됐었죠. 그런데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목격자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사건의 반전을 맞이하게 되는데 목격자가 뭐라고 하냐면 그 집 아들처럼 보이는 사람이 집을 나간 뒤에 불길이 치솟은 것 같은데?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건은 사실상 재수사가 예정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 와중에 김종무가 아내와 딸을 살해한 거고요. 경찰이 얼른 김종무에게 달려가서 부모님, 김씨 부부 화재 사건에 대해서도 추궁합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그는 실토해요. 부모님도 자기가 죽였다고요. 범행 동기는 재산이었습니다. 앞서 말했듯 김종무에게는 부모가 증여한 집이 있어요. 근데 이걸 조금이라도 더 일찍 팔아서 돈을 만들려고 부모를 살해했다는 거죠. 진짜 너무 소름입니다. 사건 당일 김종무는 부모님 집에 침입하기 쉽도록 미리 주방 뒷문 잠금 장치를 풀어둡니다. 그리고 새벽 1시 휘발유를 들고 몰래 들어가서 부모님이 잠든 사이 거실과 안방, 집안 곳곳에다가 휘발유를 뿌렸죠. 뿐만 아니라 부엌의 가스 호스에서도 꼼꼼히 기름칠을 해두었다고 해요. 그 다음으로 자기는 뒷문을 통해 빠져나왔고요. 창문 안으로 손만 넣어서 탁 라이터를 붙인 거죠. 근데 사실 이 화재 사건이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 노부부의 죽음이 동반 자살이다? 라고 보기엔 부자연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실제로 노부부가 허리도 불편하고 건강도 좋지 않았는데 굳이 집안 곳곳에 휘발유를 뿌려서 화재를 일으켜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근데 유가족인 김종무가 먼저 나서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것 같다라고 암시를 했고 또 이 부분을 경찰이 좀 더 꼼꼼히 수사하지 않았던 게 큰 실책이었죠. 어쨌든 그렇게 부모님이 사망한 후에 김종무는 4천만 원 융자를 받아서 불탄 집을 싹 수리합니다. 원래는 바로 팔아서 돈을 마련할 생각이었는데 예상과 달리 집이 팔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2천만 원의 전세로 넘겼죠. 그렇게 좀 돈이 손에 좀 쥐어졌는데 그렇다고 생활 수준이 나아진 건 아닙니다. 그는 최근까지도 수입 없는 백수로 지냈고 그나마 전세금으로 챙긴 2천만 원은 생활비로 진즉 사라진 지 오래였어요. 2009년 4월 8일 김종무는 모녀 연쇄살인 그리고 부모님 존속살인 방화까지 해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마땅한 처사예요. 지금 자기 주변 가족 4명이 죽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이 있었고 결국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되는데 그 이유가 당시 김종무가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어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었다는 이 정신적인 문제점이 인정이 된 겁니다. 저는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아니 생활고를 겪는다고 해서 부모와 아내, 딸까지 죽이는 게 말이 되나요? 이후 상고심에서 원심은 확정되었고 그는 사형수가 아닌 무기수로 현재 복역 중입니다. 그저 돈 때문에 부모를 살해한 것도 모자라 아내와 자식까지 죽인 비정한 살인범 김종무. 근데 이 사건 굉장히 충격적인데 그에 비해 사건 전말은 사람들에게 그리 널리 알려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또한 아내와 딸을 죽인 진짜 이유에 대해서는 좀 찜찜한 부분이 남습니다. 단순히 보험금을 차지하기 위해 어린 딸까지 살해한 건지 그럼 정말 가족이란 존재가 그냥 방해물 정도로만 여긴 건 아닐까요? 혹은 어쩌면요. 자신이 부모님을 살해한 사실을 아내가 알고 있었던 건 아닌지도 의문이 듭니다. 이에 대한 모든 진실은 오직 김종무 본인만이 간직하고 있겠죠. 그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에게 가족이란 존재는 도대체 무엇이었냐고요.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